평생을 바쳐 자식을 키웠지만 돌아온 건 며느리들의 냉대와 모욕뿐이었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장에서마저 저를 밀치며 모든 것을 빼앗으려던 아이들. 그 지독한 고부 갈등의 끝에서 저는 50년 평생 숨겨왔던 저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새벽 4시. 세상이 아직 밤과 새벽의 경계에서 뒤척일 때 내 하루는 이미 시작되어 찬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와 정신을 번쩍 들게 만들죠.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새벽은 하루 중 가장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시간이거든요. 자갈치 시장의 공기는 특별해요. 흔히들 비린내라고 하지만 나한테는 이게 살아있는 냄새, 돈 냄새고 인생 냄새예요. 수십 년을 이 냄새와 함께 살았으니 이제는 눈을 감아도 이 공기만으로 오늘 물이 좋은지 안 좋은지 알 수 있을 정도가 됐어요. 경매사들의 목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깰 때 내 심장도 같이 뛰기 시작해요. 자, 자, 이 짝으로 하는 쩌렁쩌렁한 고함 소리, 상인들끼리 어이, 김 사장, 오늘 장사 잘 돼가? 하고 던지는 투박한 부산 사투리. 이게 바로 내 세상이고 내 삶의 전부였죠. 사람들은 나를 자갈치 박 여사 혹은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불러요. 맨손으로 산더미 같은 얼음을 퍽퍽 깨부수고 수백 마리의 생선들 사이에서 단번에 제일 실한 놈을 골라내는 내 모습을 보고 그런 별명을 붙여줬나 봐요. 갈치만 해도 그래요. 나는 그저 은빛 껍질의 광택과 눈알의 투명함, 아가미의 선홍빛만 봐도 이놈이 그물에서 나온 지 얼마나 됐는지, 살이 얼마나 찰진지 단번에 알 수 있거든요. 이건 책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내 손과 눈이 지난 50년 세월 동안 터득한 거예요. 내 모든 젊음과 인생이 이 시장 바닥에 새겨져 있는 셈이죠. 그렇게 치열한 새벽을 보내고 집에 돌아오면 전혀 다른 세상이 나를 기다려요. 시장의 소음과 활기는 온데간데 없고 해운대 아파트의 고요함만이 나를 감싸죠. 창밖으로는 광안대교가 그림처럼 펼쳐져 있지만 내 눈은 언제나 거실 소파에 힘없이 앉아있는 영감에게로 향해요. 시장에서는 박 여사로 불리지만 이 집에서 나는 그저 한 남자의 아내 박말숙일 뿐이에요. 나는 짠내, 나는 작업복을 벗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은 뒤 영감의 약부터 챙겨요. 색색의 약들을 물과 함께 건네는 내 손길은 새벽에 얼음을 깨던 그 손이 맞나 싶을 정도로 조심스러워지죠. 영감은 말없이 약을 받아먹고는 나를 물끄러미 바라봐요. 그 눈빛 속에 담긴 수만 가지 감정들을 나는 이제 말없이도 읽을 수 있어요. 내 일상은 이렇게 시장과 집 두 개의 세계를 오가는 반복이에요. 시장에서는 누구보다 강하고 카리스마 있는 상인이지만 집에서는 병든 남편을 살뜰히 보살피는 평범한 아내죠. 시장 사람들은 다들 가족 같아요. 힘들게 장사하면서도 언니야, 이거 맛 좀 봐라면서 뜨끈한 어묵 국물 한 컵을 건네고 아짐에 오늘 아들내미 온다면서요? 이거라도 가져가서 매기소하면서 제일 좋은 생선을 척척 내주는 그런 정으로 묶인 사이죠. 우리는 서로의 경조사를 다 챙기고 자식들 소식까지 훤히 꿰고 있어요. 그래서 더 외롭지 않은지도 몰라요. 그런데 서울 사는 우리 아들들은 이런 내 삶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니, 모르는 척 하는 건지도 모르죠. 얼마 전에도 큰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의례 그렇듯 안부 인사 뒤에는 며느리가 전화를 바꿔봤더군요. 서울내기답게 나긋나긋하고 세련된 표준어였어요. 어머님, 잘 지내시죠? 아버님은 좀 어떠세요? 하지만 그 상냥한 목소리 뒤에 숨겨진 차가운 가시가 늘 내 마음을 핥히었어요. 이번에도 다르지 않았죠. 어머님, 이제 아버님 기력도 없으신데 그 비린내 나는 일은 그만두시는 게 어떠세요? 저희가 매달 생활비 넉넉히 보내드릴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에 찬바람이 쌩하고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비린내 나는 일, 내 평생을 바치고 자식 둘을 번듯하게 키워낸 이 일이 그 아이에게는 그저 비린내 나는 일일 뿐이었던 거예요. 걱정하는 척 말하지만 그 속에는 자신들의 체면 때문에 내 직업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훤히 비쳤어요.
나는 그저 아이다. 내가 좋아서 하는 기다. 니들 아버지 약값이라도 벌어야지 하고 투박하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지만 한참 동안 손이 떨리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자식들에게 내 인생을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죠. 며칠 뒤 영감의 생신을 맞아 아들 내외가 부산에 내려왔어요. 나는 며칠 전부터 장을 보고 가장 좋은 해산물들로 상다리가 부러지게 음식을 차렸죠. 자식들 먹일 생각에 힘든 줄도 몰랐어요. 하지만 밥상에 둘러앉은 며느리들의 표정은 밝지 않았어요. 내가 정성껏 만든 자연산 광어회와 전복구이를 앞에 두고도 어머님, 죄송한데 저희는 서울에서 이런 거 잘 안 먹어서요 하더군요. 작은 며느리는 스마트폰을 들고 음식 사진을 찍는 척 하더니 이건 인스타그램에 올리기엔 너무 촌스럽다 하고 자기들끼리 킥킥거렸어요. 그 순간 내 위장이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것 같았어요. 결국 그날 저녁 아들들은 본심을 드러냈어요. 큰아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어머니, 아버지도 이제 편찮으시고 어머니도 연세가 있으시니 이참에 여기 다 정리하고 저희랑 같이 서울로 가시는 게 어때요? 작은아들이 맞장구를 쳤어요. 맞아요, 어머니. 요즘 서울의 시설 좋은 실버타운이 얼마나 많은데요. 시장 가게랑 이 아파트 팔면 돈도 충분할 거고요. 그들의 말은 비수처럼 내 가슴에 꽂혔어요. 단순히 함께 살자는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내 삶의 터전인 자갈치 시장과 영감과 나의 피땀으로 이룬 이 집을 모두 팔아치우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깨끗한 세상으로 나를 가두려는 속셈이었죠. 내 인생 전부를, 내 역사를 지워버리려는 것과 다름없었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생각해 보겠다는 말만 겨우 내뱉었죠. 자식들이 서울로 돌아간 뒤 넓은 아파트는 텅 빈 동굴처럼 느껴졌어요. 화려한 야경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죠. 그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진 자리를 채운 것은 영감의 잦은 기침소리뿐이었어요. 나는 묵묵히 영감의 등을 쓸어주었어요. 영감은 그런 내 마음을 읽었는지 힘겹게 입을 열었죠. 내 걱정 말고 네 자신을 지켜라. 그 말이 어찌나 무겁게 들리던지 영감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싸움이 결국 나 혼자 감당해야 할 몫이라는 것을.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뒤척이다가 조용히 일어나 안방으로 향했죠. 방 한쪽을 차지하고 있는 낡은 자개장. 시어머니에게 물려받아 내 평생을 함께한 가구예요. 나는 자개장 깊숙한 곳, 옷가지들 밑에 숨겨둔 묵직한 서류 봉투를 꺼내들었어요. 오랫동안 만지지 않아 먼지가 희미하게 쌓인 봉투였죠. 봉투를 어루만지는 내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슬픔과 분노, 그리고 알 수 없는 어떤 감정이 뒤섞여 심장이 세차게 뛰었죠. 슬픔에 잠겨 있던 내 눈빛이 어둠 속에서도 차갑고 단단하게 빛나기 시작했어요. 그래,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지켜야 할 것이 있다면 싸워야만 했어요. 그렇게 자식들이 서울로 돌아가고 며칠 동안은 잠을 설쳤어요. 며느리들이 남기고 간 모멸감 어린 말들이 밤마다 메아리처럼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비린내 나는 일, 촌스러운 음식, 내 평생의 자부심이었던 것들이 그렇게 쉽게 부정당할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하지만 언제까지고 이불 속에서 끙끙 앓고 있을 수만은 없는 노릇이었어요. 내게는 시장이 있고 지켜야 할 영감이 있으니까요. 시장에 나가면 그나마 숨통이 좀 트였어요. 내 표정이 안 좋은 걸 귀신같이 알아챈 옆 가게 최 여사가 언니야 서울 아들 내미들 때문에 또 속상하나? 하고 넌지시 물어왔죠. 내가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자 마 서울 것들은 원래 다 그렇다 아이가. 지들이 뭐라도 된 줄 알지. 신경 쓰지 마라 하며 자기 일처럼 화를 내주더군요.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씩 모여들어 맞다, 맞다, 박 여사 없으면 우리 자갈치가 돌아가나 하면서 등을 두드려주는데 그 투박한 위로에 그만 눈물이 핑 돌았어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들이지만 이 사람들의 마음이 내 자식들보다 100배, 1000배는 더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이 끈끈한 정이 있어서 내가 50년 넘게 이 시장 바닥을 떠나지 못한 거겠죠.
그들의 응원 덕분에 나는 다시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어요. 그래, 내 인생이 부끄러울 게 뭐가 있나. 나는 내 힘으로, 내 기술로 여기까지 왔다. 이제 와서 자식들 체면 때문에 내 삶을 바꿀 생각은 추호도 없었어요. 남은 목표는 단 하나, 내 옆에 누워있는 저 사람만이라도 끝까지 내 손으로 지켜내는 것이었죠. 영감의 말은 손을 잡으며 나는 몇 번이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내 그런 다짐을 비웃기라도 하듯 운명은 가혹했어요. 그날 새벽, 영감이 갑자기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어요.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며 가슴을 부여잡는 영감을 보고 나는 겁이 덜컥 났죠. 119를 불러 급하게 병원 응급실로 향했어요. 다행히 고비는 넘겼지만 의사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하더군요. 폐렴이 급성으로 악화되었다고요. 나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당장 서울에 있는 아들들에게 전화를 걸었죠. 아들들은 다음 날 아침 첫 기차를 타고 불이 나게 내려왔어요. 하지만 병상에 누워있는 아버지를 보는 그들의 눈빛에서는 슬픔보다는 무언가 다른 감정이 익혔어요. 그건 바로 초조함과 계산이었죠. 아니나 다를까 큰아들이 칼코했어요. 어머니,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아버지를 서울에 있는 큰 병원으로 모셔야겠어요. 부산 의료 수준을 어떻게 믿습니까? 작은아들도 거들었죠. 형님 말이 맞아요. 저희가 아는 의사분도 있고 시설도 여기가 비할 바가 아니에요. 그들의 말은 너무나 합리적이어서 반박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죠. 그들이 정말로 걱정하는 것은 아버지의 건강만이 아니라는 것을요. 결국 영감은 구급차에 실려 서울의 최고급 병원이라는 곳에 1인실에 입원하게 됐어요. 모든 절차는 아들들이 일사천리로 진행했죠. 그 과정에서 그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내게 이것저것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병원비 중간 정산을 해야 하는데 일단 어머니 통장에서 좀 이체해 주세요. 간병인 쓰려면 보증금이 필요하다네요. 인감도장이랑 신분증 좀 주세요. 저희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치료비와 간병 문제를 논의한다는 핑계로 그들은 내 재산에 대한 정보를 캐내고 관리 권한을 손에 넣으려 수작을 부리고 있었어요. 나는 일단 영감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에 그들이 하자는 대로 해줄 수밖에 없었죠. 서울 병원에서의 생활은 숨이 막혔어요. 나는 낯선 도시의 거대한 병원 복도에서 완전히 이방인이었죠. 영감은 의식 없이 누워있고 아들들과 며느리들은 사업 파트너처럼 병원비를 의논하고 서류를 처리하는 데만 바빴어요. 그들에게 아버지는 남편은 이미 살아있는 사람이 아닌 처리해야 할 문제처럼 보였어요. 그날도 나는 잠시 바람을 쐬러 병실 밖복도에 나와 있었어요. 마침 아들들과 며느리들이 복도 끝 휴게실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더군요. 무슨 이야기인가 싶어 가까이 다가가는데 내 발걸음을 멈추게 한 것은 그들의 대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변호사 말은 어떻대? 큰아들의 목소리였어요. 큰며느리가 답했죠. 아버님이 저 상태로 얼마나 버티실지 모르니 지금 재산 위임 각서를 받아두는 게 제일 확실하대요. 의식 없을 때 받아도 법적으로 문제없게 서류를 다 만들어준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말은 작은아들의 입에서 나왔어요. 근데 엄마 고집이 보통이 아니잖아. 순순히 도장 찍어주실까? 차라리 우리가 알아서 해운대 아파트랑 가게, 상속 매물로 미리 내놓는 게 빠르지 않겠어?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면 상속세 문제도 복잡해지는데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어요. 내 귀를 의심했죠. 이건 단순한 불효나 재산 다툼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아버지가 남편이 아직 숨을 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죽음을 기정사실로 여기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냉혹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법을 이용해 나를 속이고 내 모든 것을 빼앗으려는 사기까지 공모하고 있었죠. 그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어요. 그리고 그 폐허 속에서 얼음같이 차가운 무언가가 솟아났죠. 자식들이 나를 무시하고 내 삶을 부정하는 것을 넘어 이제는 남편의 목숨마저
돈으로 계산하고 있다는 사실,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들이 내 앞에서 웃으며 위로하던 며느리들이 등 뒤에서는 칼을 갈고 있었다는 끔찍한 진실. 그동안의 슬픔과 서러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대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뼈를 애는 듯한 배신감과 차가운 분노였죠. 내 눈에서 흐르던 눈물도 멎었어요. 더 이상 그들을 위해 흘릴 눈물 따위는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나는 조용히 몸을 돌려 병실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화려했지만 내 눈에는 그저 차갑고 비정한 잿빛 도시로 보일 뿐이었어요. 그래, 이제 더는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이젠 전쟁이었다. 내 모든 것을 걸고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한 싸움. 그리고 저들에게 자신들이 저지른 짓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해줄 처절한 전쟁의 시작이었어요. 서울 병원에서 보낸 며칠은 지옥 같았어요. 의식 없이 누워있는 영감 옆을 지키면서도 내 머릿속은 온통 복도에서 엿들었던 그 끔찍한 대화로 가득 차 있었죠. 자식들의 웃음소리, 상냥한 목소리가 이제는 전부 위선으로 느껴져 소름이 돋았어요. 더 이상 그들의 얼굴을 마주하고 있을 수가 없었죠. 나는 간병인에게 영감을 부탁하고 며칠만 집에 다녀오겠다고 했어요. 갈아입을 옷도 가져오고 가게 일도 정리해야 한다는 핑계를 댔죠. 아들 내외는 드디어 내가 재산 문제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갖는다고 생각했는지 순순히 그러라고 하더군요. 그들의 눈빛에서 이제 곧 모든 게 우리 손에 들어온다는 탐욕이 번뜩이는 걸 나는 똑똑히 보았어요. 부산으로 돌아오는 KTX 안에서 나는 창밖 풍경을 보는 둥 마는 둥 했어요. 내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거든요. 바로 해운대 우리 집, 그 안방 깊숙한 곳에 있는 낡은 자개장을 향해서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홀린 듯이 안방으로 향했어요. 손때 묻은 자개장 문을 여니 나프탈렌 냄새와 함께 켜켜이 쌓인 세월의 냄새가 훅 끼쳐왔죠. 옷가지들을 헤치고 마침내 손끝에 익숙한 감촉의 묵직한 서류 봉투가 닿았어요. 나는 그 봉투를 들고 거실 소파에 앉아 한참 동안 봉투만 내려다보았어요. 이걸 열면 모든 것이 달라질 거예요. 더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겠죠. 하지만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어요. 봉투를 열자 내 기억의 강물도 함께 터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전쟁 직후 피난민으로 부산에 정착해 맨주먹으로 자갈치의 좌판을 편 시어머니의 쭈글쭈글한 손이었어요. 그 작은 좌판에서 시작된 우리 가족의 역사. 시어머니는 억척스럽게 생선을 팔아 아들을 키워냈고 나는 그 아들과 결혼해 시어머니의 좌판을 물려받았죠. 영감과 나는 정말이지 잠자는 시간만 빼고는 시장에 살다시피 했어요.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 경매에 참여하고 밤늦게까지 가게를 정리했죠. 그렇게 작은 좌판은 어엿한 가게가 되었고 우리 가게 해산물은 부산 시내 최고의 횟집과 호텔에 납품될 정도로 유명해졌어요.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삼키고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는지 몰라요. 그렇게 우리는 자식 둘을 낳아 남부럽지 않게 가르치고 서울로 대학 보내고 결혼까지 시켰죠. 그게 우리 부부 인생의 전부였고 가장 큰 자랑이었어요. 그러다 문득 10년 전 어느 날 밤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그날따라 영감이 나를 조용히 부르더군요. 그리고는 말수가 우리도 이제 나이가 자식들도 다 컸고 미리 준비를 좀 해둬야겠다라고 말했어요. 영감은 이미 그때부터 자식들의 눈빛에 서린 탐욕을 읽었던 거예요. 저놈들, 우리가 평생 일군 거 당연히 자기들 거라고 생각하는 기라. 하지만 이건 니하고 내 피땀이다. 아무도 함부로 못하게 해야 한다. 영감은 다음 날 나를 데리고 법무사 사무실로 갔어요. 그리고는 해운대 아파트부터 시장 가게, 저기 서면에 있는 작은 상가 건물까지 우리 부부가 가진 모든 재산의 명의를 내 단독 명의로 이전하는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내가 망설이자 영감은 내 손을 꽉 잡으며 말했죠. 당신만이 우리 삶의 주인이다. 법이 당신을 지켜줄 거다. 나중에 무슨 일이 있어도 네 자신을 지키라고 내가 주는 무기다. 알겠나? 그날 나는 영감의 깊은 뜻을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야 알겠어요. 그건 단순한 재산 이전이 아니었어요. 나를 지키기 위한 영감의 마지막 사랑이었고 선견지명이었던 거죠. 과거의 기억에서 빠져나와 나는 봉투 속의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보았어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부동산 등기부등본들이었어요. 해운대 마린시티 아파트, 자갈치 시장의 2층짜리 가게 건물, 서면의 작은 상가. 그 모든 서류의 소유자란에는 박말숙이라는 내 이름 석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다음으로 나온 것은 은행의 VIP 통장이었어요. 수십 년간 악착같이 모으고 영리하게 투자해서 불린 돈이 찍힌 통장이었죠. 자식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액수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낡아서 누렇게 변색된 신문지 조각 하나가 나왔어요. 20년도 더 된 부산 지역 신문이었는데 거기에는 자갈치의 숨은 장인, 해산물 감별의 달인 박말숙 여사라는 제목의 기사와 함께 젊은 시절의 내 사진이 실려 있었어요. 그땐 그저 쑥스럽기만 했는데 지금 보니 이것이야말로 돈으로 살 수 없는 나의 진짜 명예고 체면이었어요. 법적 권리, 경제적 자립, 그리고 사회적 명성. 이것이 바로 영감이 내게 남겨준 무기이자 나의 숨겨진 힘이었던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어요. 서류들을 챙겨들고 곧장 자갈치 시장으로 향했죠. 그리고는 시장 상인회장이자 영감의 오랜 친구인 강 사장을 찾아갔어요. 강 사장은 내 얼굴을 보더니 무슨 일이 있다는 걸 직감했는지 말없이 나를 사무실 안쪽으로 안내했죠. 나는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모두 펼쳐놓고 서울에서 있었던 일을 빠짐없이 털어놓았어요. 내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강 사장의 얼굴은 굳어졌고 나중에는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치며 이런 몹쓸 놈들 하고 자기 일처럼 분노했어요. 그는 모든 서류를 꼼꼼히 살펴본 뒤 내 어깨를 툭 치며 말했죠. 말수가 니는 혼자가 아니다. 네가 바로 이 자갈치의 역사고 자존심이다. 걱정 마라. 우리 시장 사람들 모두가 네 편이다. 저 서울 깍쟁이들한테 우리 자갈치 사람이 어떤지 똑똑히 보여주자. 그 든든한 한마디에 나는 비로소 기댈 곳을 찾은 것 같았어요. 더 이상 나는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피해자가 아니었어요. 그날 이후 나는 달라졌어요. 내 안의 슬픔과 분노는 차갑고 단단한 결심으로 변했죠. 나는 이제 자식들의 탐욕에 어떻게 맞서고 내 존엄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언제, 어떤 방식으로 내 손에 쥔 칼을 휘두를 것인지, 가장 효과적인 무대는 어디가 될 것인지, 모든 것을 치밀하게 계산하기 시작했죠. 다음 날 아침 나는 다시 시장에 나갔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내게서 이전과는 다른 무언가를 느꼈을 거예요. 구부정했던 허리는 꼿꼿이 펴졌고 불안하게 흔들리던 눈빛은 차분하고 강렬해졌죠. 더 이상 슬퍼하지도 분노를 드러내지도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내 일을 할 뿐이었죠. 나는 폭풍의 눈처럼 고요해졌어요. 가장 완벽한 때를 기다리며 내 안의 바다, 그 누구도 깊이를 알지 못했던 그 바다의 힘을 조용히 끌어모으고 있었어요. 자식들은 까맣게 모르고 있겠죠. 자신들이 깨운 것이 연약한 늙은 어머니가 아니라 평생을 거친 파도와 싸워온 바다 그 자체였다는 것을요. 부산에 돌아와 내 힘을 확인하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 서울에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영감의 상태가 위독하다는 소식이었죠. 나는 모든 것을 제쳐두고 다시 서울행 기차에 몸을 실었어요. 하지만 내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영감은 내가 도착한 다음 날 밤 내 손을 잡은 채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지난 50년의 세월이, 그 거칠었던 파도 같던 인생이 그렇게 한순간에 멎어버렸죠. 슬픔이 온몸을 잠식하는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 눈물은 나지 않았어요. 어쩌면 내 눈물은 자식들의 배신을 확인했던 그날 밤 병원 복도에서 이미 다 말라버렸는지도 모르겠어요. 영감이 떠나자마자 아들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장례 절차를 주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에게 아버지의 죽음은 슬픔이 아니라 처리해야 할 하나의 거대한 행사처럼 보였죠. 그들은 부산의 장례 풍습 같은 건 안중에도 없었어요. 대신 서울 강남에서도 가장 비싸고 화려하다는 장례식장에 VIP실을 예약하더군요. 영정 사진 아래에는 국화꽃 대신
하얀 수국과 백합이 가득했고 조문객을 위한 음식은 호텔 뷔페처럼 차려졌어요. 이 모든 것이 고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울의 지인들에게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기 위한 장치라는 걸 나는 모를 수가 없었죠. 며느리들은 검은색 명품 옷을 차려입고 슬픔을 연기하며 조문객들을 맞이했어요. 그 위선적인 모습을 나는 그저 상주 자리에 앉아 묵묵히 지켜볼 뿐이었어요. 내 슬픔은 진짜였지만 나는 그들 앞에서 내 진짜 감정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텅 빈 인형처럼 앉아 있는 동안에도 내 머릿속은 차갑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틈틈이 자리를 비워 자갈치의 강 사장과 통화를 했죠. 영감의 부고를 전하자 강 사장은 한숨을 길게 내쉬더니 걱정 마라. 형님 가시는 길 우리가 외롭지 않게 해드려야지 하고 든든하게 말해주더군요. 나는 그에게 내 계획의 일부를 조용히 전달했어요. 내 계획은 자식들이 만들어 놓은 가짜 무대 위에서 시작되었어요. 서울의 화려한 장례식장에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동안 저 멀리 부산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죠. 강 사장을 비롯한 자갈치 시장의 상인들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자발적으로 가게 문을 반나절 동안 닫아 걸었어요. 그리고 시장 한복판 늘 영감이 앉아 막걸리를 기울이던 그 자리에 작은 추모 공간을 만들었죠. 하얀 국화 몇 송이와 막걸리 한 사발, 그리고 영감이 좋아하던 돼지머리 편육이 전부인 소박한 상이었어요. 하지만 그곳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심이 있었어요. 시장 사람들은 저마다 찾아와 막걸리 한 잔을 올리고 영감과의 추억을 이야기하며 진심으로 그의 죽음을 애도했어요. 그 소문을 들은 젊은 음식 유튜버 한 명이 카메라를 들고 자갈치를 찾아왔다더군요. 가식적인 장례식이 아닌 살아있는 사람들의 진짜 추모 현장을 담고 싶었다고요. 자식들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죠. 자신들이 무시했던 그 촌스러운 시장 바닥에서 자신들의 아버지를 위한 가장 진실된 추모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요. 갈등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져 나왔어요. 바로 큰며느리의 손바닥 안 그 작은 스마트폰에서였죠. 젊은 상인 하나가 흥분한 얼굴로 내게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었어요. 큰며느리의 인스타그램이었죠. 화면에는 최고급 수입차 앞에서 슬픈 표정을 짓고 있는 며느리의 사진과 함께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익숙하지 않은 시댁의 낡은 풍습 속에서도 품위를 지키려 노력 중이에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서울 스타일, 품격 있는 애도 힘들다 그램. 그 글을 보는 순간 나는 실소마저 터져나왔어요. 낡은 풍습이라니, 자신들이 부산의 모든 것을 무시하고 이렇게 서울식으로 판을 벌여놓고도 마치 자신들이 피해자인 양 행세하는 그 뻔뻔함에 기가 막혔죠. 그 글은 순식간에 자갈치 젊은 상인들 사이에 퍼져나갔고 다들 분노를 참지 못했어요. 당장이라도 서울로 쫓아와 며느리의 머리채를 잡을 기세였죠. 나는 그들을 조용히 진정시켰어요. 아직 때가 아니다. 가장 큰 무대에서 터뜨려야 한다. 지금의 분노는 그저 작은 불씨일 뿐이었어요. 나는 이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잘 간직했다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활화산처럼 터뜨릴 생각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발인 전날 밤이 찾아왔어요. 그날은 내 인생에서 가장 긴 하루였죠. 조문객들이 모두 돌아간 늦은 밤, 아들 둘이 나를 찾아왔어요. 장례식 비용 중간 정산을 해야 한다는 핑계였지만 그들의 손에는 어김없이 재산 포기 각서와 위임장 서류들이 들려 있었죠. 큰아들이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아버지도 가셨으니 살아있는 저희라도 잘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복잡한 상속 절차는 저희가 다 알아서 할 테니 여기 도장만 찍어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안에 마지막 한 가닥 남아있던 모성애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의 시신이 아직 차갑게 식지도 않았는데 그 아들들은 오로지 돈 생각뿐이었던 거예요. 순간적으로 마음이 흔들렸어요. 저 어리석은 자식들을 차라리 불쌍히 여겨야 하는 걸까. 하지만 그때 내 귓가에 영감의 마지막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했어요. 내 걱정 말고 네 자신을 지켜라. 그래, 이건 나 자신을 지키는 싸움일 뿐만 아니라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우리 부부의 인생 전부를 지키는 싸움이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아들들의 얼굴에 실망과 분노가 스쳐 지나갔죠. 그들은 아마 내가 마지막까지 고집을 부린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내일 있을 최후의 결전을 위해 모든 준비를 마쳤어요. 영정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영감을 바라보며 나는 속으로 조용히 약속했어요. 여보, 걱정 마서. 내가 우리 인생, 우리 자존심 꼭 지켜낼 테니 하늘에서 편안히 지켜보소. 폭풍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나는 내일의 태양이 뜨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발인까지 마치고 영감의 육신이 한 줌의 재가 되어 돌아왔을 때 내 안에 무언가도 함께 재가 된 것 같았어요. 마지막 조문객들마저 떠나간 거대하고 텅 빈 장례식장은 값비싼 국화향과 위선의 냄새만이 진동했죠.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진짜 전쟁은 시작되었어요. 아들들과 며느리들이 나를 애워쌌어요. 조금 전까지 슬픔을 연기하던 그들의 얼굴에서는 가면이 벗겨지고 차갑고 노골적인 탐욕만이 남아 있었죠. 큰아들이 어젯밤에 내가 거절했던 서류 뭉치를 다시 내밀었어요. 나는 그들의 위선적인 목소리를 아직도 기억해요. 어머니, 이제 아버지도 안 계시니 저희가 어머니 편안히 모셔야죠. 복잡한 재산 정리는 저희한테 다 맡기시고 편히 쉬세요. 그 말은 마치 잘 훈련된 앵무새처럼 들렸어요.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 짧은 침묵이 신호탄이었죠. 며느리들의 표정이 일그러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셨어요? 아버지 돌아가시니 아주 눈에 뵈는 게 없으신가 봐요. 그들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어요. 나는 그저 텅 빈 눈으로 그들을 바라볼 뿐이었죠. 내 침묵이 그들의 마지막 이성을 끊어버린 모양이에요. 작은 며느리가 소리쳤어요. 이 늙은이가 노망났나? 좋게 말할 때 도장 안 찍어? 큰 며느리는 한술 더 떴죠. 그렇게 비린내 나는 시장 바닥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으세요? 우리가 어머니 체면 살려주려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어요. 이 아이들에게 나는 어머니가 아니라 자신들의 체면을 가리는 걸림돌이자 차지해야 할 재산 덩어리일 뿐이었다는 것을요. 순간 큰 며느리가 내 팔을 거칠게 잡아챘어요. 말씀 좀 해보세요. 내가 팔을 뿌리치자 그녀는 이성을 잃고 내 머리채를 움켜쥐고는 나를 거칠게 밀쳤어요. 나는 힘없이 뒤로 비틀거리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죠. 머리카락이 뽑혀나가는 고통보다 그 순간 나를 바라보던 내 두 아들의 표정이 더 아팠어요. 그들은 말리기는커녕 마치 귀찮은 구경거리라도 보는 듯한 얼굴로 서서 아내들의 편을 들고 있었거든요. 내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들이 괴물 같은 아내들 뒤에 숨어 늙은 어미가 폭행당하는 것을 방관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장례식장 구석, 기둥 뒤에 서 있던 한 젊은 청년의 눈과 내 눈이 마주친 것은 부산에서 올라온 그 젊은 유튜버였어요. 조용히 조문을 마치고 돌아가려다 이 광경을 목격한 모양이었죠. 그의 얼굴은 충격과 분노로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나는 그의 손에 들린 스마트폰에서 희미한 불빛이 반짝이는 것을 보았어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이 모든 장면을 며느리들의 폭언과 폭행, 아들들의 비겁한 침묵,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은 내 모습을 전부 영상에 담고 있었던 거예요. 청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조용히 몸을 돌려 장례식장을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몇 분이나 지났을까요? 내가 겨우 몸을 추스르고 일어서려 할 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죠. 아들들과 며느리들의 주머니 속에서 동시에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짜증 섞인 얼굴로 전화를 받던 그들의 표정이 시간이 지날수록 혼란과 경악, 그리고 공포로 변해가는 것을 나는 똑똑히 지켜보았어요. 그 젊은 유튜버가 촬영한 영상이 자갈치 여왕의 눈물, 페륜아들의 장례식 상속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자갈치 상인의 단톡방에 올라가고 그것이 다시 수십 개의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로 퍼져나가는 데는 채 10분도 걸리지 않았던 거예요.
영상은 순식간에 수십만,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전체를 들끓게 만들었죠. 대중의 분노가 폭발했고 그들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서울에서의 고상한 체면은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어버렸어요. 아들들의 휴대폰은 불이 났어요. 회사에서는 징계를 논의한다는 연락이 왔고 며느리들이 활동하던 강남의 고급 사교 모임에서는 퇴출 통보가 날아왔죠. 그들의 SNS는 분노한 네티즌들의 댓글로 마비되었고 신상 정보까지 탈탈 털리며 국민 패륜화라는 붉은 낙인이 찍혔어요. 그들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바로 그 무대 위에서 그들은 스스로의 손에 의해 완벽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수라장이 된 현장. 공포에 질려 어쩔 줄 몰라 하는 자식들을 뒤로하고 나는 바닥에서 천천히 일어섰어요.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바로잡고 헝클어진 머리를 손으로 넘겼죠. 내 마음속의 슬픔과 고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평생을 거친 파도와 싸워온 자갈치 상인의 단단한 자존심만이 남았어요. 나는 그들을 향해 걸어갔어요. 그리고 내 평생 가장 강력한 부산 사투리로 하지만 얼음장처럼 차갑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죠. 니들한테 줄 건 아무것도 없다. 그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나는 말을 이었어요. 처음부터 니들 것은 하나도 없었으니까. 나는 품속에 간직하고 있던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10년 전에 모든 재산이 내 단독 명의로 이전되었음을 증명하는 등기부등본 사본들을 꺼내 그들의 얼굴을 향해 던졌어요. 종이들이 눈처럼 흩날리며 그들 발치에 떨어졌죠. 모든 서류 위에는 박말숙이라는 내 이름, 석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이것은 나의 완벽한 승리였어요.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슬픈 어머니가 아니었어요.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자 거친 바다를 지배하는 자갈치의 여왕, 박말숙이었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텅 빈 공간에 서자 승리감보단 길었던 싸움이 끝났다는 허탈함과 피로감이 밀려왔다. 모든 것을 잃은 자식들은 엉망이 된 얼굴로 용서를 빌었지만 그들의 눈물에선 뉘우침이 아닌 절박함과 공포만이 느껴졌다. 더 이상 미움도 연민도 남지 않은 나는 조용히 몸을 돌렸다. 그들은 이제 내 인생에서 지워진 존재일 뿐이었다. 부산으로 돌아오자 자갈치 시장 상인들은 나를 영웅처럼 환대하며 속 시원하다, 잘했다며 자기 일처럼 기뻐해 주었다. 그들의 따뜻함 속에서 비로소 길고 어두웠던 터널의 끝을 실감했다. 며칠간 언론에 연락이 빗발쳤지만 시장 사람들은 내가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는 걸 알고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젊은 유튜버가 찾아와 진심 어린 제안을 했다. 내 이야기가 그저 한 개인의 슬픈 가족사로 잊혀서는 안 되며 이 자갈치의 역사이자 우리 세대 어머니들의 자부심 그 자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의 반짝이는 눈을 보며 나는 복수는 끝났지만 내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어렴풋이 깨달았다. 몇 주 뒤 나는 작은 기자회견을 열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발표했다. 예상대로 모든 부동산을 처분하겠다고 밝힌 뒤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선언을 했다. 나는 모든 재산을 개인적인 안위를 위해 쓰지 않고 전액을 기부해 자갈치 해양유산재단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다. 장내는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나는 재단의 목표를 차분히 설명했다. 영세 상인들을 위한 법률 및 금융 지원, 사라져가는 부산의 전통 해양 음식 문화 보존, 그리고 가업을 잇고자 하는 젊은 상인들을 위한 장학금 지원, 자식들이 그토록 부끄러워했던 나의 유산을 모두의 자산으로 만들기로 한 것이다. 이것이 파괴가 아닌 건설을 통한 나의 마지막 대답이자 가장 품격 있는 복수였다. 그날 이후 내 삶은 새로운 항해를 시작했다. 나는 재단의 이사장으로 추대되었고 더 이상 생선 파는 할머니가 아닌 자갈치의 미래를 책임지는 리더가 되었다. 박말숙의 바다밥상이라는 유튜브 채널도 시작해 내 삶의 이야기와 자갈치의 역사를 음식과 함께 풀어냈다. 채널은 큰 인기를 끌며 나는 부산의 문화 아이콘이 되었다. 손주들을 위한 조건부 교육 신탁도 만들었다. 아이들이 성인이 된 후
재단에서 3개월간 봉사해야만 대학 학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조건이었. 이는 벌이 아니라 할머니의 삶과 그 뿌리의 가치를 스스로 깨달을 기회를 주고픈 나의 마지막 가르침이었. 이제 내 눈앞에는 비참한 자식들의 뒷모습 대신 자갈치에서 초롱초롱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젊은 청년들이 가득하다. 나는 두 자식을 잃었지만 수백 명의 아들딸을 얻었다. 내 개인의 상처는 이제 모두의 희망과 자부심으로 다시 태어났고 바다의 어머니로서 나의 새로운 항해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진정한 체면은 자신의 뿌리를 감추는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 뿌리를 자부심으로 끌어안고 가꿀 때 비로소 얻어지는 거거든요. 박말숙 여사의 삶은 돈보다 귀한 자산이 평생 쌓아 올린 따뜻한 정청이라는 걸 가르쳐 주죠. 가장 위대한 복수는 파괴가 아닌 상처를 희망으로 바꾸는 것이었어요.